남편은 5일간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GPS는 남편이 고급 산후조리원에 있다고 가리켰습니다. 시댁 식구 6명 모두가 상간녀의 산후조리를 돕고 있었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집에서 벌어진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인생은 지난 5년간 남편 민준과 함께 건축 자재 사업을 일구는데 온전히 바쳐졌습니다. 거대한 제국은 아닐지라도 번듯한 집 한 채와 적당한 차 한 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막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어린아들 준서를 키우기에 충분한 기반이었죠. 그 세월 동안 저희는 환상의 짝이었습니다. 시장의 수많은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갔죠. 벽돌 한 장을 고르는 일부터 모래 일루배를 계산하는 일, 그리고 큰 거래처와 협상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민주는 천부적인 소통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현장 인보부터 대기업 이사까지 누구와도 막힘없이 대화하며 상대방을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죠. 반면 저는 뒤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서윤이 네가 없었으면 난 벌써 3번은 부도났을 거야. 민주는 늘 그렇게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그 농담 속에 담긴 진심과 아내에 대한 깊은 신뢰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작년 설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변화는 아니었어요. 마치 거울에 난 아주 미세한 균열처럼 한 침대에서 잠드는 아내만이 알아챌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었죠. 민주는 아들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고 몰래 휴대폰을 붙들고 있는 시간이 늘었으며 갑작스러운 출장 횟수도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분기에 한 번 가던 것이 이제는 2달에 한 번꼴로 사나흘씩 자리를 비웠죠. 그 월요일 아침, 제가 아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할 때 민준이 바쁜 듯 하면서도 어딘가 긴장된 표정으로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 목요일부터 5일 정도 출장 가야 할 것 같. 민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시선은 저를 마주치지 못하고 우유를 넣은 커피잔에만 고정되어 있었죠. 저는 계란 프라이를 올린 토스트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또 가요? 이번엔 어디인데요? 아, 포항에 새로 들어온 철강 물량이 있어서 고객사에서 직접 와서 샘플 확인하고 최종 계약을 마무리하자고 하네. 알다시피 큰 계약이라 내가 꼭 가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럼 지훈 씨 보내면 안 돼요? 그 친구도 일 잘하잖아요. 지훈은 민준의 비서로 제가 입사 초기부터 직접 가르친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민준은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제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 돼. 이건 중요한 일이라 내가 직접 해야 해. 그리고 요즘 지훈이가 좀 해이해진 것 같아서 내가 직접 가는 게 마음 편해. 당신은 집에서 준서 잘 보고 회사 일 좀 챙겨줘. 회사 일은 걱정 마세요. 장부랑 주문거는 제가 다 알아서 잘 처리하고 있으니까. 다만 요즘 당신 출장이 너무 잦잖아요. 우리 제대로 앉아서 대화할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한 가닥의 미안함이나 연민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보이는 것은 무감각한 벽뿐이었습니다. 에이, 또 이상한 상상하지 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데. 다 우리 가족, 당신이랑 준서 때문이지. 남자가 밖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당신이 이해해줘야지. 집에서 애나 잘 키우면 되는 거야. 민주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나 서재에 가서 서류 좀 챙겨야겠다. 점심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죠. 남자가 밖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라는 말은 참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그 말이 섬뜩할 정도로 비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집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집을 위해서일까? 이상한 점은 그의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출장을 준비하는 방식도 평소와 달랐죠. 보통은 제가 그의 짐을 챙겨줬습니다. 저는 그가 거래처를 만날 때 어떤 색의 셔츠를 입는지,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어떤 양말을 선호하는지까지 꿰뚫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이 모든 것을 직접 챙겼고 심지어 오후 내내 서재문을 잠그기까지 했습니다. 의심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 때면 갑자기 끊어버리던 순간들, 서둘러 삭제하던 문자 메시지들, 그리고 제게 등을 돌린 채 거짓으로 깊이 잠든 척하던 수많은 밤들로부터 쌓여온 것이었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그에게 다가가려 할 때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남자의 마음이 변하면 그 얼굴부터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 모든 변화를 바쁘다는 책임감이라는 가면 아래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서윤아, 내 말 듣고 있어? 민준이 위층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오후에 창고에서 내 캐리어 좀 꺼내다줘. 짐 싸야 하니까. 네, 알았어요.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용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만큼은 부엌에서 밥이나 짓는 아내로만 머물지 않으리라. 내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이 불안의 근원을 찾기 위해 남편의 모든 행동을 파고들 것이다. 만약 모든 게 내 오해였다면 기쁘게 사과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저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회사의 재무보고서를 검토하려 했었지만 숫자들은 눈앞에서 춤을 추었고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이번 분기의 수익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폭풍우를 함께 헤쳐온 그 남자에 대한 진실 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로 가서 익숙한 검은색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들어오자마자 볼 수 있도록 침실 구석에 놓았죠. 그 캐리어는 우리와 함께 수많은 출장길에 올랐지만 오늘따라 유독 무겁고 비밀스러운 기운을 풍겼습니다. 그 안에는 옷과 서류 외에 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민준의 이번 출장이 단순한 출장이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작이거나 혹은 아마도 끝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고 적절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제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마치 천둥번개를 가득 품은 먹구름처럼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저희는 거의 완벽한 침묵 속에서 저녁 식사를 했죠. 아들 준서가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지만 저와 민주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잠든 후 저는 민준에게 회사 상황이나 새로운 거래처에 대해 물으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마지못해 대답할 뿐 다시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나 올라가서 짐 좀 쌀게.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제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느꼈는지 민준이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옷 챙기는 거 도와줄게요. 당신은 꼭 자잘한 걸 빼먹잖아요. 민준은 순간 움찔하는 듯 했지만 금세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이번엔 중요한 서류가 많아서 내가 직접 챙기는 게 확실해. 그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정장과 폴로 셔츠 몇 벌을 한쪽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챙겨 다니는 영양제와
두통약이 담긴 상자를 꺼냈죠. 그때 민주는 속옷 서랍 앞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제 손은 넥타이를 정리하고 있었죠. 이 캐리어 좀 낡았네요. 보니까 밑에 있는 보조 수납 공간 지퍼 쪽이 뜯어진 것 같은데 거기엔 중요한 거 넣지 마세요.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민준의 얼굴에 스치는 긴장감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곳은 지난 몇 년간 우리 부부의 중요한 서류를 보관해 온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사실 그곳은 보조 수납 공간이 아니라 숨겨진 지퍼로만 열 수 있는 이중 안감이었죠. 아, 거기? 아직 괜찮아. 예전에 작은 계약서들 넣어두던 곳인데 안전해서 그냥 계속 쓰게 되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보지 않았죠. 그의 손에는 두꺼운 수첩 크기의 작은 검은색 천 가방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고 뚜껑을 활짝 연 뒤 제게 등을 돌린 채 옷을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그의 동작은 매우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그리의 동작은 매우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손을 캐리어 바닥으로 뻗어 숨겨진 지퍼를 찾아 열고 그 검은 가방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지퍼를 닫고 원래 안감을 덮어 캐리어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았죠. 모든 것은 10초 안에 일어났지만 저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숨소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그 검은 가방은 뭐예요? 서류라면서 그렇게 깊숙이 숨겨야 해요. 민주는 돌아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감출 때 짓는 바로 그 미소였죠. 아, 별거 아니야. 신소재 기술 관련 기밀 문서라서 밖에 두면 잃어버릴까봐. 이거 우리 회사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 기밀일 수도 있다고. 그럼 서류 가방에 넣지. 왜 캐리어 밑바닥에 넣어요? 저는 여전히 그저 궁금한 아내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류 가방은 남들이 보기 쉽잖아. 이 공간은 나만 아는 곳이니까. 걱정 마. 내가 하는 일은 다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는 거니까. 그는 제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따뜻하게 느껴졌던 행동이 이제는 소름 끼치도록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기밀 문서라면 방수, 방충격 기능이 있는 가방에 넣었을 것이고 보안 장치 하나 없는 그런 검은 천 가방에 넣지는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서류는 모두 제가 관리하는 서재 금고에 있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세면도구랑 칫솔 챙겨줄게요. 간식거리라도 좀 싸드릴까요? 저는 그의 의심을 거두기 위해 일부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니, 괜찮아. 고마워. 당신은 먼저 자. 난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이것만 마저 정리하고 바로 들어갈게.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침실을 나왔지만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제 작은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첫째, 민준이 제게 문자로 보냈던 포항5일 출장 공지를 캡처했습니다. 터털, 이것은 거짓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증거가 될 겁니다. 둘째, 저는 위치 추적 앱을 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는 서로의 위치를 항상 공유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주로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저는 그의 위치 공유가 여전히 켜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민준의 위치가 집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것은 마치 조용한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이 캐리어 밑바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의문의 검은 가방에 의해 더럽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침대로 돌아와 민준 옆에 누웠습니다. 그는 이미 등을 돌린 채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깊이 잠든 척하고 있었죠. 저도 눈을 감았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오늘 밤은 잠들 수 없을 겁니다. 그 검은 가방, 그것은 단순한 기밀 문서가 아니라 끔찍한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애써 쌓아 올린 결혼 생활과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진실을 말입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겼고 에어컨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옆에 누운 남자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록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그 남자는 이제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서 보였던 제 평정심은 얇은 얼음막에 불과했고 그 아래에는 의심이라는 차가운 강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숨소리가 정말로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규칙적인 리듬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 이불 밖으로 발을 빼냈고 나무 바닥에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저는 캐리어 앞으로 다가가 작은 스탠드 조명을 켰습니다. 아주 빠르고 교묘하게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제 결심은 저를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그저 제 인생의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일 뿐이죠. 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옷가지를 한쪽으로 치우고 캐리어 바닥에 안감을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숨겨진 지퍼를 찾았죠. 지퍼가 딸깍하는 아주 작은 소리를 냈지만 고요한 밤중에 그 소리는 제게 총성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민준이 깰까봐 겁이 났지만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습니다. 검은 가방이 그 안에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것을 꺼내고 캐리어를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서둘러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가장 밝은 조명을 켰습니다. 진실의 순간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저는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검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은 약간 떨렸지만 심장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안에는 서류 뭉치도 현금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는 물건이었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끔찍했습니다. 눈부신 욕실 조명 아래 검은 가방 속의 물건이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눈을 똑바로 찔렀죠. 그것은 민준이 변명했던 것처럼 업무나 사업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물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조사의 상표와 접힌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아주 새로운 신생아용 속삭이였습니다. 속삭이는 작은 흰 구름 무늬가 그려진 연한 하늘색이었습니다. 부드럽고 포근하고 민준이 말했던 포항의 그 어떤 철강 계약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죠. 저는 속삭이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검은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부드러운 면직물을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차가운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연한 하늘색, 아기 속삭이, 이 세 가지 단서만으로도 지난 몇 달간 제가 애써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던 모든 노력과 변명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막연했던 두려움이 순식간에 끔찍하고 명백하며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함께 사업을 일구고 아들 준서를 낳아 함께 키운 남편이 이제 다른 생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죠.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고 가슴 속에서 단단하게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꽉 막혀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짓누르는 것 같았죠. 이 고통은 아내로서 느끼는 평범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사람에게
뼛속까지 배신당한 느낌. 거짓의 불길에 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이 연한 하늘색 아기 속삭이는 그 어떤 자백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의 세심한 준비와 설레는 기다림을 보여주었죠. 그것은 민준이 제 등 뒤에서 몰래 쌓아 올린 두 번째 삶에 대한 명백한 물증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속삭이를 다시 가방에 넣고 원래대로 깔끔하게 접었습니다. 충격 뒤에 찾아온 섬뜩한 평정심 덕분에 저는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거나 난리를 피우는 대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들 준서가 옆방에서 곤히 자고 있는 상황에서 이성을 잃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검은 가방을 캐리어의 비밀 공간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숨겨진 지퍼를 잠그고 안감을 덮었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검은색 캐리어는 방구석에서 조용히 내일 아침에 출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준서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겨우 5살이고 온전한 가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리고 그곳의 민준과 함께 쏟아부었던 수많은 노력과 땀, 눈물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허무하게 무너뜨릴 수도 모욕적으로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슬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심이 솟아올랐죠. 만약 민준이 이 길을 선택했다면 저 서유는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아들을 낳았는지, 딸을 낳았는지, 그리고 민준이 우리의 공동 재산을 얼마나 빼돌려 그 새로운 가정을 꾸렸는지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내야 했습니다. 이 흑백을 가리는 일은 서두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고 민준이 제가 그의 비밀을 알아챘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가 안심하고 경계를 풀도록 저는 계속해서 믿음직하고 온화한 아내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법적, 경제적 전쟁이었고 먼저 평정심을 잃는 자가 패배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창문 커튼 너머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앉아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민준이 잠에서 깼을 때 제가 안락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앉았어? 왜 침대에 안 눕고 거기 앉아 있어? 그가 약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미소였죠. 잠이 잘 안 와서 일찍 일어나서 책 좀 읽었어요. 일어났어요. 아침 식사 준비해 줄게요. 응, 고마워.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다가와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입맞춤이 지금 제게는 더러운 얼룩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 출장 다녀오면서 당신이랑 준서 선물 사올게. 네, 알았어요. 운전 조심하고 건강 잘 챙겨요. 저는 대답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이번 출장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여행이 될 거예요. 저는 민준이 욕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그 연한 하늘색 아기 속삭이가 곧 벌어질 무자비한 전투를 알리는 깃발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저는 그 안락의자에 앉아 지난 1년여 동안 민준이 보였던 사소한 행동들, 무심코 지나쳤던 이상한 낌새들을 떠올렸습니다. 6개월 전부터 민준은 거래처와
술자리가 있다는 핑계를 대며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자정이 넘어 돌아오곤 했고 몸에서는 짙은 술 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물으면 그는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죠. 여보, 큰 사업하려면 이런 접대는 어쩔 수 없어. 술집 여자들 향수 냄새겠지. 알잖아. 그냥 비즈니스야. 내가 뭐 선 넘는 짓이라도 한 것처럼 그러지 마. 그때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돈 버는 게 힘드니 접대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밤들은 단순한 접대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도 기억납니다. 온 가족이 모였지만 민준만은 자리에 없었죠. 그는 미안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철강 물량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급하게 항구에 나와 있어요. 외국 파트너랑 해결해야 해서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시부모님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이해하는 척 하셨습니다. 그래, 일이 우선이지. 일부터 잘 마무리하거라. 하지만 그날 민주는 항구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그의 내연녀는 친어머니보다 더 중요한 이유로 그를 곁에 필요로 했을 겁니다. 4개월 전쯤 제가 우연히 민준이 새 휴대폰을 산 것을 본 일도 뚜렷이 기억납니다. 그가 평소에 쓰던 종류가 아닌 구형 모델이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휴대폰은 왜 또 샀어요? 또 땅 샀거나 집이라도 사게요? 민주는 아주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지훈이 주려고. 걔 쓰던 폰이 고장났다는데 연락할 일이 많아서 하나 사줬어. 저는 민준이 직원들에게 후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해왔기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휴대폰과 문이 잠긴 서재에서 몰래 하던 통화들은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연한 하늘색 아기 속삭이와 합쳐지자 민준이 쌓아올린 거짓 행복의 장막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단지 배신감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너무나도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은 걷히고 민준의 5일짜리 출장이 시작되는 목요일의 희미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물, 비난, 질투는 이 순간 아무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경고 신호를 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차갑고 이성적이며 치밀한 전략을 가진 여자로 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준과 준석,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한 아침을 차렸습니다. 겉으로 저는 여전히 현명한 아내, 완벽한 엄마인 서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은 이미 소리 없는 전쟁을 준비하는 전략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민주는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감춰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준서는 아직 안 일어났어? 얼굴 한번 보고 가야지. 민준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방금 일어났어요. 위층에서 양치하고 있어요. 그냥 두세요. 알아서 내려올 거예요. 아침은 다 차려놨어요.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달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준을 배웅할 때도 저는 그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운전 조심해요. 도착하면 전화하고요. 응, 알았어. 얼른 들어가. 오후에 다시 전화할게. 민주는 저를 급하게 한번 안아주고는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회사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모퉁이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충분히 멀리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약 10분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런 다음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의 위치 추적 앱을 열었습니다. 숨이 멎는 듯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곧 드러날 끔찍한 진실에 대한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지도 위에 2개의 점이 표시되었습니다. 하나는 집에 있는 저를 나타내는 분홍색 점, 다른 하나는 민준의 위치를 나타내는 초록색 점이었습니다. 민준의 차는 익숙한 거리를 천천히 지나 우리 회사를 거쳐 도심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손에 땀이 날 정도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아침 9시쯤 약 1시간을 이동한 후 초록색 점에 움직임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큰 건물과 의료시설이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서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저는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장소의 이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마치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 차가운 이름이었습니다. 서울국제여성병원. 그동안의 모든 의심, 아기 속삭이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이제 구체적인 이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준은 출장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부인과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의 내연녀가 아이를 낳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무시당했다는 느낌은 더 이상 격렬한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괴적인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는 나를 뭐라고 생각한 걸까? 철강계약이라는 어설픈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갈 바보로 본 걸까? 저는 제 개인용 차, 주로 장을 보거나 아이를 데리러 갈 때 쓰는 작은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저는 지도에 표시된 민준의 경로를 그대로 따라 운전했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생각을 정리하려 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릴까? 아니, 절대 안 돼. 나는 모든 것을 알지만 아무도 내가 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는 우위에 서야만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저는 병원 정문에서 약 200m 떨어진 관찰하기 좋은 구석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서울국제여성병원은 매우 크고 호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준서를 낳을 때 민준이 비용 때문에 한참을 망설였던 곳이었죠. 저는 차 안에서 선글라스를 고쳤었습니다. 불과 몇 분 후 저는 우리 회사 차가 병원의 VIP 주차장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보였죠. 그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익숙했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긴장감과 함께 낯선 설렘과 다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정문으로 향했지만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바로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죠. 저는 앞유리를 통해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가 많은 물건을 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커다란 분유통을 집어들고 유통기한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다음엔 신생아용 기저귀 몇 팩을 집어들었죠. 그리고는 유아용품 코너로 가서 젖병 세정제를 골랐습니다. 그는 너무나 세심해서 직원에게 신생아에게 어떤 분유가 좋은지 묻기까지 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목구멍으로 짜디짠 무언가가 넘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너무나 명백하고 적나라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에게 전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죠.
저는 주차장에 서 있는 회사 차를 찍었습니다. 양손에 신생아 용품이 가득 담긴 봉투를 들고 편의점에서 나오는 민준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이 증거는 그 어떤 변호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 후 민준은 서둘러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자동문 뒤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차를 빼서 짧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완전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빼서 짧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죠. 저는 집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역할을 계속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민준이 그 새로운 가정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말입니다.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각, 저는 민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의 거짓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로 거짓말을 직접 들어야 제 분노가 더욱 날카로워질 테니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심리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10시 15분쯤 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동안 울렸고 저는 온갖 추측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지금 병실에 있을 테고 내연녀와 아이 때문에 바쁠 것이다. 과연 전화를 받을까? 받지 않는다면 또 무슨 핑계를 댈까? 민준은 5번째 신호음이 울렸을 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숨이 찼고 서두르는 듯 멀게 느껴졌지만 애써 다정한 척했습니다. 여보, 나야.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최대한 자연스럽고 심지어 애교 섞인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착했어요? 숙소는 잡았는지 오는 길에 피곤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민준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쁜 직장인의 단호한 톤으로 금세 돌아왔습니다. 응, 방금 도착했어. 너무 피곤하다. 길도 멀고 차도 엄청 막히더라. 이제 막 호텔에 체크인했는데 여긴 좀 덥네. 그래도 괜찮아. 얼른 뭐 좀 먹고 바로 회의 들어가야 해. 아, 정말 고생이 많네요. 식사는 했어요? 꼭 따뜻한 밥 챙겨 먹고 일해요. 저는 말하며 속으로 개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산부인과에 있으면서 무슨 회의를 한다는 거야? 응, 알았어. 걱정 마. 잠깐 밖에 나가서 뭐 좀 먹고 호텔 들어와서 쉬다가 좀 이따 파트너들 바로 온대.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 수화기 너머로 문이 닫히거나 누군가 움직이는 듯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지금 좀 바빠서. 네, 알겠어요. 건강 잘 챙겨요. 저랑 준서는 집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일 보세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 거짓된 대화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유창하게 흘러갔습니다. 민주는 포항에 있고 호텔에 있으며 회의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은 그는 저에게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국제여성병원에 있었습니다. 그의 뻔뻔함은 모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분노를 억눌러야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울분과 분노를 억누르고 섣불리 행동해서 그를 경계하게 만들어서는 안 됐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난리를 피운다면 민주는 경계심을 품고 모든 흔적을 지울 것이고 저는 법적, 경제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잃게 될 겁니다. 저는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민주는 사생아를 낳았고 내연녀가 있으며 그녀를 최고급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에 우리의 공동 재산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고통을 명민함으로 배신감을 법적 무기로 바꿔야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아닌 제 개인적인 일을 말입니다. 먼저 저는 부부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를 열었습니다. 이 계좌는 제가 관리하고 있었고 민주는 돈을 인출하고 결제할 권한만 있었지만 모든 거래 내역은 제게 통보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6개월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훑었습니다. 저는 비정상적으로 큰 지출 내역에 집중했습니다. 제 눈은 2주 전에 한 거액 이체 거래에 멈췄습니다. 금액은 2천만 원. 메모란에는 신규 프로젝트 지원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취인의 이름은 김혜진. 저는 회사에 김혜진이라는 개인에게 현금을 이체해야 할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가계부를 확인했습니다. 민주는 거의 매주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그는 늘 거래처 접대비로 쓴다고 말했지만 그 지출 내역은 회사 보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낸 숫자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베는 칼날이었지만 동시에 명백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모든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 화면을 캡처하고 신중하게 인쇄하여 별도의 파일에 보관했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식사도 거른 채 마치 기계처럼 그 일에 매달렸습니다. 준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잠시 접어두고 아이와 놀아주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저는 준서의 삶을 평온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가 지금 제 가장 큰 목표이자 힘이었으니까요. 준서가 잠든 후 저는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집문서,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 모든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소유주 이름과 발급 날짜를 확인했죠. 무엇이 제 소유이고 무엇이 합법적인 공동재산인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게는 동맹, 즉 제가 스스로는 다가갈 수 없는 비밀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줄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그 여자와 시댁 식구들의 공모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진실, 문제는 민준의 내연녀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도 외면할 수 없는 이유를 택했습니다. 바로 제 아들 준서가 아프다는 것이었죠. 준서는 유독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따랐고 저는 준서가 열이 난다는 소식만 들으면 시부모님이 걱정하며 바로 달려오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침 10시쯤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당황하고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지만 필요한 만큼의 침착함은 유지했죠. 전으로 대서 떨을 만큼의 침착함은 유지했죠. 어머니, 저 서윤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어딘가에서 몰래 통화하는 사람처럼 약간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서윤이냐? 이 시간에 웬일이니?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네, 죄송해요, 어머님. 그런데 급하게 도움이 필요해서요. 준서가 열이 너무 심해요. 계속 끙끙 앓기만 하고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민준 씨는 포항 출장 중이고 저 혼자서는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가는 길에 지칠까봐 걱정돼서요. 아버님이랑 같이 오셔서 준서 병원 가는 것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누군가를 쳐다보거나 어떤 거짓말을 지어낼지 고민하는 중이었을 겁니다. 어머나, 우리 준서가 또 아프다니? 아이고, 내 새끼 어떡해.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당장이라도 달려올 기세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겠다. 얘야, 오늘 아버님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일찍 나가셨고 나는 지금 이모님 댁에 와 있단다.
이모님이 병원에 가셔서 내가 집 좀 봐주기로 했거든. 좀 이따 정수기 설치 기사님도 오기로 해서 꼼짝을 못해. 저는 그 어설픈 거짓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시댁과 이모님 댁은 도시 반대편에 있었고 시어머니는 자기 집 외에 다른 사람 집 정수기 설치에 관심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애가 열이 40도 가까이 돼요. 택시를 부를 수는 있지만 혼자서 애가 힘들어할까봐 걱정돼서요. 아니면 아가씨한테 전화해서 잠깐 와달라고 해주실 수 있으세요? 민지요? 아, 민지 말이야. 걔도 지금 정신없이 바쁘다. 며칠 전부터 절에 템플스테이 간다고 휴가 냈어. 휴대폰도 꺼놨을걸. 누구한테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 그러니 네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택시 불러서 애 데리고 병원 다녀오너라.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서 소식 전해주고 나도 바빠서 이만 끊어야겠다.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는 제가 한마디 더 할 기회도 주지 않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핑계를 댔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친손자를 내버려 두고 이모님 댁을 봐주고 정수기 기사를 기다리겠다는 할머니라니. 저는 민지가 템플스테이를 갔다는 말을 조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인 민지는 소셜미디어 중독자였고 12시간 이상 휴대폰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시댁 식구들 모두 민준의 일을 알고 있었고 지금쯤 어딘가에서 그의 새로운 행복한 가정을 돌보느라 바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민지가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대로 민지의 휴대폰은 계속 신호만 가다가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놀라움이 아니라 명백한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민준의 죄를 덮기 위해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모 사실은 남편의 배신보다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진심으로 모시고 존경했던 그들이 이제 와서 저와 그들의 친손자에게 등을 돌리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준서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둘이서 병원 가자, 준서야. 미안해. 아무도 필요 없어. 저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온 후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고 열이 내리기 시작했죠. 준서가 깊이 잠든 동안 저는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주소록을 열어 예전 사업 파트너에게서 평판이 좋다고 들었던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고 연락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증거가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이나 병원 밖에 주차된 차 사진이 아닌 민준의 새로운 가족이 함께 있는 완전한 그림 말입니다. 저는 서울국제여성병원에 다시 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밖에서 지켜보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민준이 출장을 떠난 지 이틀 후인 토요일이 되어서야 저는 다시 서울국제여성병원에 갈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이 붐비고 민준이 시댁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문병을 올 가능성이 높아 그들의 경계심이 느슨해질 주말을 택했습니다. 저는 이번 방문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죠. 옷차림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단정한 오피스룩 대신 헐렁한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두꺼운 뿔테 안경과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의료용 마스크를 썼습니다. 저는 민준과 그의 내연녀를 봤을지도 모르는 병원 직원 중 그 누구도 제가 속고 있는 아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 꽤 멀리 떨어진 공영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걸어 들어갔습니다.
서울국제여성병원은 정말 호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으며 은은한 아로마 오일 향기가 났죠. 저는 산부인과 진료실을 찾는 척하며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많이 오가는 엘리베이터 구역으로 갔습니다. 구석진 곳에 서서 휴대폰을 보는 척했지만 제 귀는 간호사들과 직원들의 모든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안내 데스크 근처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며 킥킥거리는 젊은 간호사 2명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306호 산모님 보셨어요?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 그 김혜진 씨요? 봤죠? 그분 남편분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매일같이 와서 거의 여기서 사시는 것 같던데요. 심지어 개인 간병인까지 따로 고용했더라고요. 정말 대단해요. 다른 간호사가 감탄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듣자 하니 시댁 식구들도 총출동해서 극진히 돌봐준대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온 가족이 교대로 와서 돌본다니 그분 정말 복받은 거죠. 여기 있는 다른 산모들 보면 남편은 잠깐 왔다 가기 바쁜데, 아, 그분 아기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귀한 아들이라서 온 집안이 난리 났다던데요. 아들이래요. 그런데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아마 첫째인가 봐요. 사는 물건들이 전부 새 것이고 아직 육아 경험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6호 김혜진 씨, 온 시댁 식구, 귀한 아들, 최고의 남편,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김혜진이라는 여자와 아들을 낳았고 그의 가족 모두가 그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녀를 극진히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306호에 가봐야 했습니다. 저는 3층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더 조용했고 각 병실은 1인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걸으며 문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306호에 가까워질수록 제 발걸음은 느려졌지만 동시에 더 단호해졌죠. 마침내 저는 306호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틈에 귀를 바싹대고 엿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아, 이 미역국 좀 다 먹으렴. 잘 먹어야 우리 손주 먹일 젖이 잘 나오지. 그리고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먹어, 내가 떠먹여줄게. 당신은 그냥 푹 쉬기만 해. 회사 일은 내가 다 알아서 처리했어. 우리 아들 정말 순하다. 세상 모르고 자네. 시누이 민지의 목소리도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걱정 말고 푹 쉬세요. 제가 몸에 좋은 거 더 사왔어요. 아무 걱정 마세요. 우리 식구들이 다 여기 있잖아요. 새언니, 그 단어는 마치 망치처럼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잘해주었던 시누이 민지, 지난 5년간 저를 형님이라고 불렀던 그녀가 이제 저 여자를 새언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영상과 음성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무음 모드로 바꾸고 카메라와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저는 306호 문을 아주 살짝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만 더 열었습니다. 방 안의 광경은 제게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민주는 침대 옆에 앉아 연한 하늘색 속삭이에 쌓인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캐리어에서 봤던 바로 그 속삭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하기에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사랑과 만족감이 가득했죠. 김혜진이라는 여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젊었고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눈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미역국을 떠먹여주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안락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테이블 위 과일을 정리하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족 전체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재산을 이용해 새로운 가정을, 새로운 완전함을 구축하고 저를 그들의 삶에서 공공연하게 제거해버렸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고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셔터를 계속 눌러 그 모든 광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대화도 전부 녹음했죠. 그들의 따뜻한 대화도 전부 녹음했죠. 우리 손주, 새언니, 우리 아들이라는 말들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겁니다. 충분한 증거를 모은 후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306호를 빠져나와 마치 불길 속에서 걸어나온 듯한 기분으로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행동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전문적이고 법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서울국제여성병원을 떠나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한적한 카페에 차를 세우고 휴대폰을 꺼내 방금 찍은 사진과 녹음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울국제여성병원을 떠나 민준이 다른 여자의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시부모와 시누이의 모습은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약함마저 불태워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게는 전문가, 제 감정적인 증거들을 완벽한 법적 서류로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했죠. 저는 주소록에서 예전에 우리 회사의 작은 계약 소송건을 자문해 주었던 서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서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으로 예리하고 일 처리에서 단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여보세요. 서 변호사님 맞으시죠? 독저 건축 자재회사 민준씨 아내 서윤이라고 합니다. 서 변호사의 목소리가 재빠르게 응답했습니다. 아, 서윤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새로운 계약건이라도 있나요?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개인적인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서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제 목소리에서 심각성을 느꼈을 겁니다. 좋아요. 오늘 저녁 8시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7시에 약속이 있는데 아마 일찍 끝날 겁니다. 오시면 서윤 씨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드리죠. 저는 전화를 끊고 조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나아갈 방향이 생긴 셈이었죠. 다음으로 저는 탐정이 필요했습니다. 법은 재산과 관계에 대한 증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고, 전문 탐정은 저보다 더 빠르고 은밀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랜 친구를 통해 저는 김 탐정 사무소를 소개받았습니다. 김 탐정은 경험이 많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입이 무겁기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날 오후에 김 탐정에게 연락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김 탐정을 만났을 때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준이 신생아 용품을 사는 사진, 306호에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있는 사진, 녹음 파일, 그리고 김혜진이라는 여자에게 이체된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서까지. 안경을 쓴 중년의 남성인 김 탐정은 침착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진과 재무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서윤 씨, 제공해주신 자료만 봐도 사건은 명백하군요.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닙니다. 공동재산을 유용하여 별도의 가정을 꾸린 행위입니다. 이건 민준 씨에게 법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김 탐정이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첫째, 이 김혜진이라는 여자의 신원과 배경을 조사해 주세요. 그녀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민준 씨의 아이를 가졌는지요. 둘째, 부동산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민준 씨가 그녀에게 상당한 재산을 넘겼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김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초기 증거 수집을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특히 시댁 식구들의 공모에 대한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성금을 지불한 후 저는 김 탐정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누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민준과 그의 가족이 만들어낸 어둠 속으로 저를 대신해 깊이 파고들어줄 사람이 생긴 겁니다. 저녁에는 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아기 속삭의 이야기부터 306호에서의 광경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이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싶지는 않아요. 양육권은 제가 갖고 민준 씨가 저 여자에게 넘긴 우리 공동 재산 전부를 되찾아야겠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감탄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 씨, 이해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보면 우리가 매우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되찾는 것은 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와 이체 목적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가 기본적인 법적 서류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김 탐정에게서 상세 보고서가 오면 바로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정심을 유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역할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 변호사와 김 탐정을 만난 것은 제 고통을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민준과 그의 가족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눈물이 아닌 법과 진실로 말입니다. 서 변호사와 김 탐정을 만난 지 이틀 후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을 계속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 계약서를 검토하고 직원들과 회의를 했죠. 저는 이전보다 더 침착하고 효율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하루하루가 다가올 전쟁을 앞두고 제 권력과 입지를 강화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항상 민준과 그의 작은 가족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제 피와 땀으로 번 돈으로 밖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의 거짓 출장 나흘째인 월요일 아침, 저는 김 탐정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윤 씨, 요청하신 상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하신 대로였고 심지어 더 심각합니다. 사무실로 오셔서 서류를 확인하시고 다음 계획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저는 서둘러 일을 정리하고 직원들에게는 중요한 파트너와 회의가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점심때쯤 김 탐정의 사무실에 도착했죠. 김 탐정은 제 앞에 두꺼운 서류 파일을 놓았습니다. 그는 파일을 펼쳐 체계적으로 정리된 증거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김혜진이라는 여성, 본명은 김혜진 맞습니다. 최근 졸업한 인턴 사원으로 약 6개월간 서윤 씨 회사 마케팅팀에서 근무했습니다. 민준 씨와의 관계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했고요. 김 탐정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들었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여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부분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에 민준 씨의 모든 거액 거래를 추적한 결과 김혜진 씨에게 넘어간 2건의 큰 재산 이전을 확인했습니다. 김 탐정은 2개의 은행 거래, 내역서 사본과 증빙 서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민준 씨가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김혜진 씨의 계좌로 총 8천만 원을 이체한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이 돈은 여러 명목으로 이체되었지만 대부분 개인적인 송금이었습니다. 이것은 부부 공동 재산이며 서윤 씨는 이 금액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김 탐정이 말했습니다. 저는 8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았습니다. 탐정이 8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상당한 유동 자금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돈을 내연녀에게 생활비로 대준 것입니다. 2번째 증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탐정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서류는 지난달 민준 씨가 강남구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을 매입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오피스텔의 가치는 5억 원이며 전액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오피스텔이 김혜진 씨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억, 제 손이 떨리는 숫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우리가 그토록 고생하며 겨우 마련한 이 집조차도 그렇게 큰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할 가치는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가족과 회사에 축적된 자본 대부분을 빼돌려 내연녀에게 집을 사준 것입니다. 김 탐정님, 확실한가요? 이 오피스텔이 완전히 그녀 명의로 되어 있다고요? 제 목소리가 굳어지며 물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서윤 씨, 매매는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졌지만 부동산 등기 기록은 숨길 수 없습니다. 민준 씨는 이미 명의 이전 절차까지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민준 씨가 아내의 동의 없이 공동 재산을 유용하여 타인에게 이전한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서류에 인쇄된 숫자들과 김혜진이라는 이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고급 산후조리원 비용, 매달 지원해준 수백만 원의 생활비, 그리고 5억짜리 오피스텔. 이 모든 것이 제 것이었고 제 노력이었습니다. 이 배신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잔인한 경제적 공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탐정님. 충분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저는 말하며 서류 파일을 챙겼습니다. 저는 즉시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탐정에게서 모든 서류를 받았습니다. 오피스텔 5억, 현금 8천만 원입니다. 최대한 빨리 이혼 소송 및 재산 반환 청구 소송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서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전문가다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윤 씨, 그 서류들을 제게 가져오시면 즉시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를 수세에 몰아넣을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 것입니다. 저는 탐정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제 마음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사랑, 신뢰, 존경, 그 모든 것이 무감각한 숫자들과 집문서위 낯선 여자의 이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출장을 무자비한 대결로 끝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5일간의 출장 마지막 날인 화요일, 민준은 저녁에 집에 도착할 것이라고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편안하면서도 약간 피곤해 보였는데 마치 멀고 힘든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 도착하면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당신이랑 준서 먹을 거 사갈게.
민준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냥 오세요. 저녁은 다 준비해놨어요. 준서가 아빠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럽고 평온해서 제 자신의 연기력에 저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집을 청소하지도 꽃을 사지도 환영하는 듯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편안한 실내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기다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서류 파일이었습니다. 서 변호사가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 파일. 저는 그것을 거실 탁자 위에 식어버린 커피 잔 옆에 반듯하게 놓았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인쇄한 커다란 사진 한 장만 있었죠. 민준이 신생아를 안고 있고 시부모와 시누이가 306호에서 혜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익숙한 회사차가 대문 앞에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을 열러 나갔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죠. 민주는 과일이 담긴 큰 봉투를 들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약간 그을렸고 정말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병원과 호텔 사이를 오가며 연기하느라 지쳤을 겁니다. 나 왔어, 여보.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를 안으려고 했지만 저는 섬세하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네, 오셨어요. 오는 길에 고생 많았죠. 그는 제 냉담함에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금세 제가 출장이 길어져 삐졌을 거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준서는 어딨어? 우리 아들 보고 싶어 죽겠네. 민준이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방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냥 놀게 두세요. 여기 좀 앉아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탁자 맞은편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선물 봉투를 내려놓고 소파로 향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의 시선은 탁자 위의 사진에 부딪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죠. 피곤함은 온데간데 없고 극심한 공포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서윤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의 자신감을 잃고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서류 파일을 그의 쪽으로 밀었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포항까지 가서 지켜야 한다던 그 중요한 서류들이에요. 꼼꼼히 보세요. 당신을 위해 아주 충실하게 준비했으니까.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사진들과 녹음 기록을 스쳐 지나 은행 거래 내역서에 멈췄습니다. 혜진에게 이체된 8천만 원의 상세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자 명의로 된 5억짜리 오피스텔 소유권 증명서까지. 민준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맨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아, 나 미행한 거야. 미행하지 않았어요. 민준 씨, 저는 단지 이 회사와 이 가정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당신이 당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우리 공동 재산으로 다른 살림을 차렸는데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소리치거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침착함은 민준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테이블 위로 내던지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혜진이는, 걔는 그냥 직원이야. 아주 뛰어난 직원. 걔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좀 도와준 것뿐이야. 그 집은 걔가 애 데리고 편하게 살라고 내가 그냥 빌려준 거야.
다른 뜻은 전혀 없었어. 뛰어난 직원이라서. 당신이 직접 분유랑 기저귀를 사다 주고 병실에서 그 여자애를 안고 있었군요. 뛰어난 직원이라서 당신 부모님이 그녀를 새아가라고 부르며 손주를 돌봐주셨고요. 거짓말 그만해요, 민준 씨. 당신이 말을 할수록 당신의 비겁함만 더 드러날 뿐이에요. 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궁지에 몰리자 민주는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서윤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그냥 한순간 유혹에 넘어간 거야. 맹세할게. 정말 맹세해. 당장 다 정리할게. 제발 날 믿어줘. 나 버리면 안 되잖아. 이 회사는 우리 거잖아. 다시는 그 여자 얼굴도 안 볼게. 저는 꼿꼿이 선 채 그의 손에서 다리를 빼냈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는 건 반성해서가 아니라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서예요. 당신이 무릎 꿇는 건 이 서류 파일 때문이지 내가 당신에게 바쳤던 믿음 때문이 아니라고요. 아니야, 서윤아. 진심이야.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 이 일이 밖에 알려지면 우리 가족, 우리 회사 전부 망가진단 말이야. 민준이 애원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 크게 만들지 않아요. 저는 단지 공정함을 원할 뿐이에요. 이제 이 결혼을 끝낼 시간이에요. 이혼 합의서에 서명해요. 당신이 협조하면 모든 건 조용히 끝날 거예요. 저는 애원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제 발치에 무릎을 꿇고 공포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는 진심 어린 후회를 찾아볼 수 없었죠. 그의 두려움은 저를 잃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 즉 돈과 명예, 그리고 사업을 잃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윤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혼이라니?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혼하면 회사는 어떻게 되고 거래처 사람들은 날 어떻게 보겠어? 민준이 제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우리 공동 재산호 8천만 원을 빼돌려서 다른 여자 집 사주고 생활비 대줄 때는 회사 생각 안 했어요? 저는 그의 비굴함을 꿰뚫어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미리 인쇄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합의서예요. 여기에 서명하면 우린 평화롭게 이혼할 수 있어요. 당신이 협조한다면 모든 건 비밀로 지켜질 거고요. 민주는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그 조항들을 읽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첫째, 아들 준서의 양육권은 제가 가지며 민주는 양육비를 충실히 지급할 의무를 진다. 둘째, 회사 지분은 제가 60%, 민준이 40%를 가진다. 이것은 그동안의 제 노력과 재정적 책임을 고려할 때 가장 공정한 수치였습니다. 셋째, 민주는 제3자에게 이전된 모든 공동재산, 즉 현금 8천만 원과 혜진 명의의 5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전액 반환할 책임을 진다. 60%? 3전, 그리고 집까지 뺏겠다고? 너 미쳤어? 서윤아, 너 나 죽이려고 작정했어? 민주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금 전의 두려움은 분노로 변해 있었죠. 이게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이게 싫으면 저는 법원에 단독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고, 동시에 당신의 외도, 재산 유용, 그리고 당신 가족의 공모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든 거래처와 주주, 친척들에게 공개할 겁니다. 민주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일어섰습니다. 네가 감히? 너 자신도 망가지는 건 두렵지 않아? 이미 당신이 날 망가뜨렸어요. 민준 씨,
난 이제 공정함 말고는 잃을 게 없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파일을 다시 집어들고 그의 손에 이혼 합의서가 아닌 다른 서류가 담긴 얇은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조용히 이혼하고 싶어요. 아니면 파산과 망신을 맛보고 싶어요. 생각하고 이 합의서에 서명할 시간 3일 줄게요. 그 시간 동안 당신이 결정을 더 쉽게 내릴 수 있도록 이 서류를 자세히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민주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내용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의 얼굴을 잠식하는 당혹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공동 계좌에 대한 임시 동결 명령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계좌 동결.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주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서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했어요. 당신이 이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회사의 운영 자금을 포함한 모든 공동은행 계좌는 임시 동결 처리됐어요. 제가 은행에 통보했거든요. 직원들 월급 계좌를 제외하고 모든 거액 거래, 지출, 이체는 중단됐어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민준의 가슴에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현금을 인출할 수도 자재 대금을 결제할 수도 혜진에게 돈을 보낼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당신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회사는 3일 안에 멈출 수도 있어요. 이 순간 민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회사 계좌 동결이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계좌 동결이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건축 자재 업계에서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단 하루만 늦어져도 10년간 쌓아온 신용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너 정말 잔인하다. 서윤아, 어떻게 네 회사에 이럴 수가 있어? 민준이 완전히 절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잔인한 게 아니에요. 난 내 아들의 재산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회사는 내가 계좌를 동결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회사 돈을 빼돌려 다른 여자를 먹여 살렸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3일 줄게요. 3일 안에 합의서에 서명하고 혜진에게 모든 재산을 반환하라고 요구해요. 저는 일어나 아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요. 오늘 밤은 준서랑 잘 테니까 거짓말쟁이랑 한 방에 있고 싶지 않네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민준이 창백한 얼굴로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설계한 정교한 덫에 갇혔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선택은 이제 사랑이나 가족이 아닌 경제적인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창백한 얼굴과 쾌한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은행과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든 정보는 계좌 동결이 합법적이라는 사실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공동 계좌주로서 재산 분쟁 시 거래 중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의 변호사는 제게 유리한 이혼 합의를 받아들이거나 시끄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정 소송을 준비하라고 조언할 뿐이었습니다. 민준은 제게 아무 말도 걸지 않고 요령처럼 집안을 배회했습니다. 그는 준서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아이는 아빠의 긴장된 얼굴을 보고 무서워하는 듯 했습니다. 오후 4시쯤 제가 방에서 내일을 위한 자재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큰 소란이 벌어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계단을 내려가 거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몰려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의 민지까지.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민주는 방구석에서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민지야, 다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내려오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제 얼굴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서윤이, 너 정말 악독하구나. 감히 우리 민준이 계좌를 동결시켜. 이 집안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비난으로 가득 차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 아주 잘났구나. 민준이한테 다 들었다. 너도 알지? 혜진이가 갓난애를 낳고 비싼 산후조리원에 있는 거. 거기서 매주 비용을 결제하라고 독촉한단 말이다. 그런데 계좌가 다 막혀서 민준이가 돈을 못 찾잖아. 못 보낸다고 네가 우리 새아가랑 손주를 조리원에서 쫓겨나게 만들 셈이야.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역겨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죠. 그녀는 제 안부나 준서의 안부는 묻지도 않고 오직 제 남편을 빼앗은 여자와 그들의 불법적인 손주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근엄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압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아, 무슨 일을 하든 가족 간의 정을 생각해야지. 어쨌든 이왕 이렇게 된 거 네가 너무 심하게 구는 거다. 당장 계좌 동결 풀고 돈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신우이 민지도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건방졌죠. 형님,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오빠가 형님이랑 준서는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오빠를 죽으라는 길로 내모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유동자금 없으면 회사 망하는 거 몰라요? 돈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저는 가볍지만 경멸이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당신들 아들과 손주가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어머님께 전화했을 때 왜 이모님 댁을 봐줘야 해서 바쁘다고 하셨어요? 왜 민지는 템플스테이 가서 휴대폰을 꺼냈다고 했죠? 세 사람 모두 깜짝 놀라 얼굴이 분노해서 당혹감과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말 돌리지 마라. 서윤아, 대답이나 해. 언제 민준이 계좌 동결 풀어줄 거야? 시어머니가 본론으로 돌아가려 했으며 물었습니다. 혜진 씨 조리원 비용은 언제 결제되는데요?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압도할 만큼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정말 웃기는군요. 그 조리원 비용은 원래 우리 준서 분유값이나 회사 직원들 월급으로 나갔어야 할 돈이에요. 그런데 감히 여기 와서 저한테 요구를 하세요? 네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돈은 민준이가 번 돈인데 네가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해?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란을 잠재울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때가 왔음을 알았죠. 저는 책상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더 두껍고 조심스럽게 봉인된 또 다른 서류 파일이 있었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네요. 온 가족이 공모해서 저를 속이고 친손자를 버려두고 다른 여자의 아이를 돌봤으니 그런 오늘 당신들이 그 거짓된 행복을 쌓기 위해 무엇을 팔아넘겼는지 똑똑히 보여드리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파일의 봉인을 거칠게 뜯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침착함과 제가 내미는 증거들은 거실 전체를 침묵시키기에 충분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죠. 저는 첫 번째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준이 신생아를 안고 있고 시부모와 민지가 306호에서 혜진을 돌보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혜진 씨를 모른다고 하셨죠. 민지는 템플스테이에 갔다고 했고요. 이거는 가족의 공모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들 거기 계셨잖아요.
그녀를 새아가라고 부르고 아기를 손주라고 불렀죠. 이 증거는 아주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걸음 물러서며 손으로 입을 막았고 시아버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사진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겨 고급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5억 원짜리로 민준 씨가 저와 그의 공동 재산을 이용해 사서 혜진 씨 명의로 해준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돈이 민준 씨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우리 부부가 밤낮으로 고생하며 모은 재산이고 제 피와 땀이 서린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다음은 이체 내역서 사본이었습니다. 이건 현금 8천만 원입니다. 민준 씨가 여러 번에 걸쳐 혜진 씨에게 이체한 돈이죠. 이 돈은 원래 건축 자재를 들여오거나 직원들 월급을 주는데 사용되었어야 합니다. 민준 씨는 내연녀를 부양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한테 계좌를 풀어 혜진 씨가 산후조리원 비용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요? 저는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제 돈과 제 회사를 이용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이제 와서 저한테 양보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고 쉽게 당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방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던 민주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았죠. 시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힘없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윤아, 우리 민준이 좀 살려다오. 이 일이 밖에 알려지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니? 체면이요? 당신들이 때를 지어 병원에 가서 제 남편의 내연녀를 돌볼 때 제 체면, 우리 준서의 체면은 생각해 보셨어요? 시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안다. 하지만 우리 민준이한테 살 길은 좀 열어줄 수 없겠니? 네가 이렇게 계좌를 묶어두면 회사는 망하고 말 거야. 회사가 망하느냐 마느냐는 민준 씨에게 달렸어요. 저에게 유리한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그 내연녀에게 재산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저는 즉시 회사 계좌 동결을 풀고 모든 것은 법원에서 해결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공동 재산 유용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시아버지부터 막내딸인 시누이까지 시댁 식구들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분노와 압박감으로 무장하고 이곳을 찾아왔지만 이제는 진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몇 분간의 무거운 침묵 끝에 시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그만, 우리 돌아가자. 서윤아, 내 뜻대로 하려무나 아비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들은 모욕감 속에서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말이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로서의 위엄을 모두 잃은 채 앞장서 걸었고 민지는 저를 쳐다보려 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이 대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련은 끝났고 저 서유는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모든 압박은 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굴욕적으로 떠난 후 민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즉시 파급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몇 시간 안에 민준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업체가 아니라 주요 거래처와 집안의 큰어른들이었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어른인 큰아버지가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실망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온 집안 어른들한테 전화가 빗발친다.
네가 밖에서 애 낳고 새 살림 차렸다고 네가 이러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냐.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에서도 전화가 와서 곧 체결될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준 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사 돈 빼돌려서 여자 집 사주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사업을 같이 하겠소? 회사 계좌도 동결됐다면서 집안일이나 잘 해결하시오. 사업에 피해주지 말고. 시댁 식구들의 압박은 민준을 두렵게 했지만 친척들과 사업 파트너들의 압박은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명예는 민준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고 이제 그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민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극심한 피로와 절망에 빠져 있었죠. 내가 졌어. 서윤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제발 이제 회사 계좌 좀 풀어줘. 이러다 정말 다 무너지고 말 거야. 합의서는요? 저는 여전히 변함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은 주머니에서 이혼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그의 서명은 이미 되어 있었지만 떨리고 희미했습니다. 서명했어. 하지만 약속해. 내가 서명하면 네가 혜진이한테서 그 집이랑 돈을 되찾는 걸 도와줘야 해. 난 그걸 메꿀 돈이 없어. 그건 당연한 일이죠. 저는 합의서를 받아 파일에 넣었습니다. 계좌 동결 해제 명령을 보내기 전에 그 여자에게 전화해서 재산을 반환하라고 요구해요. 당신의 협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니까.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이고 휴대폰을 꺼내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 왜 오늘은 나랑 아기 보러 안 왔어요? 여기서 비용 결제하라고 난리예요. 혜진 씨, 잘 들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평소의 다정함이 없었고 대신 차가움과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다 끝났어. 당신 나한테 받은 8천만 원이랑 5억짜리 오피스텔 당장 돌려줘요. 나한테 다시 명예 이전하는 절차 밟으라고. 수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혜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도전적으로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우리 아들 주려고 사준 거잖아요.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요? 꿈 깨세요. 내가 당신애를 낳았다고요. 이혼 서류 한 장이면 다 끝날 줄 알아요? 장난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내 아내가 회사 계좌를 다 동결시켰어. 당신이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난 당신이랑 애한테 더 이상 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알아듣겠어? 단 한 푼도 못 받게 될 거라고. 마침내 혜진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파산하면 자신이 의지할 곳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았죠. 한참의 실랑이와 협박 끝에 혜진은 결국 동의했습니다. 알았어요. 기다려요. 돌려줄 테니까. 하지만 위자료는 줘야 할 거예요. 우리 여자한테 이렇게 대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306호에서 찍은 사진, 녹음 파일, 재산 이전 기록까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덕분에 판사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제가 요구했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첫째, 저는 아들 준서의 단독 양육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민주는 법에 따라 아들의 양육비를 충실히 지급해야 했습니다. 둘째, 저는 회사 지분 60%의 소유권을 인정받아 회사의 주요 경영자이자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셋째, 법원은 민준에게 현금 8천만 원과 혜진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된 5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 가치를 포함한 총 5억 8천만 원을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 회수 절차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적 압박과 민준의 냉담함 속에서 혜진은 현금을 반환하고 오피스텔명의 이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려 했지만 재정이 파탄나고 신용을 잃은 민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침묵 속에서 우리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회사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고 40%의 지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사 경영에 다시 참여하려 했지만 60%의 지분을 가진 제가 그를 모든 주요 경영 및 관리 직책에서 배제했습니다.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이름을 SYJS 서윤과 준서로 바꾸고 저와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게 했습니다. 저는 회사 재건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 사건 이후 저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귀찮게 전화하지 않았고 시누이는 소셜미디어에서 자랑 섞인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모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깨달았던 거죠. 풍문으로 민준이 가족에게서도 외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아들의 행동과 자신들의 공모에 대해 너무나 큰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혜진과 그 불법적인 손주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가장 큰 재정적 버팀목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산후조리원을 떠나 민준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돈도 명예도 없는 상태에서 이길 수 없는 새로운 법적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눈물이나 후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유와 평온으로 끝났죠. 저는 강인한 싱글맘이자 예리한 여성 CEO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제 아들을 위한 공정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믿음은 배신당할 수 있지만 정의와 재산 그리고 명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저와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고 질투하고 약했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배신은 제게 값비싼 교훈을 주었지만 동시에 바로 그 배신이 저를 오늘날의 강하고 결단력 있는 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저는 승리했습니다. 저는 재산과 회사를 되찾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어색하거나 무언가를 감추는 미소가 아닌 완전히 자유로운 여성의 미소였습니다. 저 서윤의 새로운 삶은 바로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